정부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오늘 주목할 만한 부동산 관련 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된 내용도 여쭤볼 텐데 결국 그 시세보다 낮지 않습니까? 현재 공시가격이. 이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시가격,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세금을 낼 때 시세대로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랑 달라서 당장 뭐 5분 내, 10분 내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와 공시가격에 어느 정도 갭, 여유를 두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혹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 발표했었던 것은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동안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아마도 이번 주, 빠르면 다음 주 내에 이제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가격 시세 대상 또 기간까지 해서 확정돼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마도 지금 보면 2030년까지가 큰 틀에서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약간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적어도 2025년에는 그 현실화의 끝까지 다 맞게 조금씩 공시가격을 인상, 현실화하겠다라는 건데, 목표는 그럼 어느 정도냐? 지금 표에도 옆에 나오지만 90%입니다. 즉 시세가 1억이다, 10억이다라고 하면 공시가격을 9억까지 올라가게 하는. 이제 당초에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때 100%까지 하느냐, 90%까지냐는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100% 하게 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실은 많은 변동성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시세 대비는 10% 차이를 둬야 된다라고 해서 90%가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고가 주택은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인상폭이 크겠죠. 해마다 공시가격을 높이는 것이. 그래서 15억 원 이상은 2025년이 되고요. 반면에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2030년이고, 이것을 또 토지, 단독주택, 그 빌라 이렇게 또 공동주택이 또 나누게 됩니다. 즉 가장 선호한다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더 빠른 시기에 이 공시가격 90%에 도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 또 빌라 같은 단독주택은 더 늦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런 로드맵을 아마 확정을 했는데요. 아직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번에 확정된 것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하단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이 90%가 확정된 건 아닌 거죠. 어제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자료가 나왔는데 세 개 안, 그러니까 공시가격과 시세 비율을 80%, 90%, 100% 이 세 개 안 중에서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안이 90% 안이라는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그러는 걸까 한번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토지, 또 단독주택, 흔히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이것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동안에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공동주택을 보면 한 68% 선, 69% 선. 그러니까 시세 대비 시세가 100이다라고 하면 현재 공시가격은 69 정도에 책정되어 있고요. 반면 이제 단독주택은 그거보다도 더 여유를 줍니다. 한 53%. 토지는 이제 64%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는 실은 일단 매매도 많지가 않고, 이 한 곳에 이 거래가 체결됐다라고 해서 그것의 대표성을 아파트만큼 부여하기는 힘들다라고 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여유를 둬서 현재 체계가 이렇게 68%, 58%, 토지는 64%인데 53%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제 끌어올리게 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픽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데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이건 지금 전체적인 평균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그렇습니다. 기준. 그런데 지역별로, 가격별로도 특히 차이가 좀 나는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네. 특히 그 고가주택의 현실화율, 그러니까 그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좀 낮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그래서 제기가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이걸 바로 높이면 실질적으로 조세 저항이라든가 또 다른, 가령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조정될 때는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드맵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타임 테이블, 시간을 정해놨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또 다른 증세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공시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단순히 부동산에서만 매겨지는 세금, 그러니까 재산세라든가
고가에 매겨지는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그거와 연관된 세금들도 같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건보료 같은 거죠. 건보료 등급이 한 60등급인데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건보료, 특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표에도 나왔지만 이제 이런저런 기초연금 받으신 어르신들도 공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자산소득에서 빠져서 못 받을 수도 있겠고요. 뭐 국가 장학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적어도 뭐 많게는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도 이상도 여기에 좌우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부동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앞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뭐 재산세나 보유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외에도 활용되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시가격이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 지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이 각종 이 복지제도의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 부동산 관련 세금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좀 영향이 커질 것 같다는 그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자산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자산. 근데 그때 그 자산 기준은 시세로 평가하지는 않죠. 공정성의 차원 때문에. 그래서 네. 세금을 얼마 냈는가 하는 바로 그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데 저렇게 공시가격을 현실화했을 경우에 실제 시세가 뭐 오르지 않고 멈춰 있다 하더라도 공시가는 계속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올라지게 되면 자산은 커지게 되겠고 그때까지 복지제도나 이런 거에 수혜의 임계점에 걸쳐 있었던 분들은 자산이 커져 버리니까 그 대상에서 이제 제외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국이 한 도대체 몇 명 정도가 이 임계점에 걸쳐 있고 넘고 빠지고에 대한 것들도 미리 좀 분석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치 않게 억울하게 이런 혜택이 또 배제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특히 은퇴한 네. 분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은퇴를 해서 소득은 없는데 아파트의 공시가격 그러니까 그 국가가 판단하는 자산가치 기준이 올라갔을 경우에 다른 그동안에 받았던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말한 복지표에서도 이제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국토부도 그렇고 아마 과연 그 기초연금 상관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숫자가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보면 그 공시가율이 이제 로드맵 차원에서 현실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저 은퇴정의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배제가 되는지 이런 좀 팩트와 실제적인 수치를 놓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준비까지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은 세금 등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인상할 경우에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천차만별이겠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보유세, 집을 갖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네. 이제 재산세와 고가 주택에 매겨지는 게 이제 종부세, 이 둘을 합쳐서 보유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 기준으로 한 뭐 12억 5천, 이제 13억부터가 매겨지게 되니까 그 이하 분들은 재산세만 내는 것이고요. 예. 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내서 보유세가 매겨지는 것이고 이게 또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이제 또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일괄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늘어나는 것은 맞고요.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저가라 하더라도 2030년 시기의 문제지 어쨌든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요. 자, 일단 몇 가지 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미래 집값 변동 이런 거 없이 이제 현재 가격대로 안 떨어지고 간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시세 17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재산세 보유세 이거는 이제 종부세 대상이죠. 766만 원이 가장 되게 되겠고요. 시세 12억. 여기는 종부세를 하더라도 거의 미미하거나 안 내거나 할 겁니다. 이때는 160만 원에서 375만 원. 이때 90% 적용은 앞서 말한 저 시세 17억은 바로 2025년부터 닥칠 일이고요. 상대적으로 12억, 6억은 2년, 3년들의 여유들이 더 있습니다. 하고 이제 중저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시세 6억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에서 마지막입니다. 2030년에 될 경우에는 네. 11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세 또는 재산세 플러스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당폭 커집니다. 이제 시세 30억 뭐 A 아파트입니다. 이제 전용 30평형인데 올해가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1,3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이제 9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다주택자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간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종부세를 내는 상황에서 세율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종부세율 중에서도 또 중과까지 적용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거기에 공정가액 비율도 현실화되고 공시가격도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뭐 현실화 2025년까지 보면 3배, 4배 가까이는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선 그래픽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네.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부담을 느끼는 아파트 가격선이 아마 이 9억 원 정도 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네. 이 기준에서 보면 DMC 레미안 이편한 세당 아파트가 시세 12억 원이니까 네, 약간 저게 공시가격 9억 공시가격 9억 정도 보겠습니다. 현재 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70% 안팎이라고 쳤을 때 네. 딱 걸려 있는 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을 올렸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모든 주택에 다 적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그래서 특히 이 부분 공시가격 9억 원 그러니까 시세 12억, 13억 안팎의 서울의 상당수 아파트에 대해서 그 세금 부담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리고 네. 중산층들이 다 거주하시는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정부가 꺼내든 게 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요. 이게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김태년 원내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 중저가니까 당연히 이제 보유세에서 종부세는 없겠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들 1주택자입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는 것이 이걸 공시가격 9억으로 할까, 공시가격 6억으로 할까의 문제입니다. 네. 시세로 좀 편하게 하면 시세 9억으로 할까, 시세 12억으로 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현재 서울의 중위가격, 즉 줄을 쭉 세워놨을 때 중간 정도가 지금 이제 9억 정도가 9억, 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야기 나왔던 게 공시가격 이제 6억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인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좀 보니까 9억으로 아예 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세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뭐 12억 정도까지도 좀 높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해당되는 아파트에서 뭘 깎아주느냐? 재산세율이라는 재산세가 있거든요. 재산세율도 이게 뭐 과표에 따라 좀 복잡한데 0.1에서 0.4%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 마이너스 0.05% 포인트 정도를 이제 깎아주는 방안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민주당 모습을 또 정부의 모습을 보면 어쨌든 1주택자에 한해서는 재산세 부담은 완화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그 시세와 혹은 공시가격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도 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되는 날 네. 저기에 대한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도 거의 확정돼서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래픽이 나왔었는데 지금 재산세율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도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과표 기준으로 보면 이제 6천만 원 이하가 0.1%고요. 3억 초과가 0.4%고 6월 2일에 등기부등본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누가 내느냐가 이제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대로 뭐 0.05% 포인트를 깎아주게 된다면 6천만 원 이하 정도의 과표 잡히는 저런 집들의 재산세는 거의 이제 반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얼마나 깎아준지 몇 포인트를 재산세율이 인하할지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앵커도 지적했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를 보면 이게 재산세라는 것을 맞물려서 다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집을 소유한 분들 또 이게 건보료라든가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준조세 형태까지 퍼져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조세 저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함께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뭐 올해 한번 나왔었고 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 지방자치단체 세수지 않습니까? 지방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재산세를 깎아줬을 경우에 일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 면을 함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최근 한 1년, 2년 정도처럼 이 정말 부동산이 뜨거워도 이렇게 뜨거울 경우에는 지금 초과 세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것처럼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지자체 반발도 있겠고 깎아주는 거 뭐 재정 문제다라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이면 이것은 오히려 납세자들 부담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집값이 올라갔다는 것이 실은 납세자들이 원해서 막 의도적으로 올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똘똘한 한 채 소유 전략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지금 이미 뭐 강해질 대로 강해졌기 때문에 예. 공시가를 현실화한다고 해서 뭐 더 강해진다 뭐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아마도 이제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고 보유세가 더 커지게 되고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까지 올라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아마 그때는 조심스럽지만 우리도 부동산 과세 체계를 조금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즉 보유세를 갖고 있을 때는 진짜 최대치로 보유 부담을 늘리지만 버티지 못하고 팔고 나가는 사람 부분, 이 거래세,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네. 이것도 또 현실화하는 여기에 대한 큰 어떤 로드맵, 큰 그림도 함께 그려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공시가격 그리고 재산세 관련된 내용은 그 현재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고 네. 거론되는 아니어서 조만간 그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해서 내놓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확정된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나온 대책이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종잣돈이 부족한 서민들 조금 그 적은 돈,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일단 그 집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일단 지분형은 어떤 이제 집이 있어요. 근데 공공 임대보다는 훨씬 더 양질의 주택이어서 많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게 될 때 일단은 시세 대비 한 10에서 20%의 지분만 이제 취득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완전히 그 수요자의 집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사는데 살 때는 임대료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은 4년, 5년마다 추가적으로 10% 혹은 20%의 지분을 또 취득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25년, 30년이 되면 완벽하게 지분을 다 취득해서 그 실수요자가 집을 갖게 하겠다. 다만 일단 시작은 워낙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에서 20%의 지분 취득과 해당하는 임대료만으로 일단은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일단 지분 적립형 주택의 아이디어인데요. 역시 이것도 핵심은 이제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매력적이어야지 들어오는 분들도 25년, 30년을 바라보고 그래, 난 지금 10% 지분 샀고 앞으로 내 평생 100%를 채워서 이 집을 내 거로 만들 거야라는 이제 그렇게 어필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디어는 있는 것이고 실제 디테일의 실행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전세 시장에 대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임대차 3법 뭐 이런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이 과도기적 상황으로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과도기겠죠. 당연히 법을 바꾸고 예. 이제 2+2년, 2년 살던 걸 4년으로 하고 계약갱신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과도기적 상황인데 다만 아쉬웠던 것이요. 이제 89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이었던 전세 기간을 2년으로 이제 늘려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세가 급등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90년, 91년부터 전체 뭐 전세가는 물론이고 부동산 가격이 정말 급락하게 되는, 즉 경제 위기가 없었는데도 큰 폭의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였느냐? 바로 1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왔을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이 이 2+2를 막 급하게 하고 그랬었다면 적어도 당시를 좀 시뮬레이션하고 분석을 했다면 당장 내년 후년부터는 막대한 물량의 공급이 들어오는 것이 돼야 이 전세난과 이 전월세 난이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급은 아무리 빨라도 4년 뒤, 이 정말입니다. 4년도 정말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갭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에 대한 준비가 왜 하지 못했을까? 공급에 대한 부분이. 공급이라는 것이 당장 뚝딱해서 늘릴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죠.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 뭐 공시가격, 재산세 그리고 전세 관련 대책도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대책이 포함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